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은 1교시에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1교시에서는요, 엠비앤골드 조기준 매니저의 조기준의 바이오 10배거 종목 5선 플러스 알파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2교시에서는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의 미국 물가지표 뜯어보기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그리고 부동산,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는 무엇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함께 알아가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집중 공략하는 분 모셔봤는데요. 장기 상승하는 핵심 종목을 포트에 더해줄 엠비앤골드 조기준 매니저 모셔봤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매일 골든크로스 종목을 따라잡고 있는데 이렇게 매경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로 또 만나뵙게 됐어요. 시청자분들께 매니저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간만에 머니클래스 나왔습니다. 엠비앤골드의 조기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조기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은 이제 인생 주식을 찾아주는 10배거 종목 발굴의 달인으로 또 이 매일경제TV 엠비앤골드에서 워낙에 유명하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해줄 바이오 안에서 종목 5선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5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어요. 맞죠, 매니저님? 네, 이제 일단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네. 이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CPI 지수나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다 보면서 파월은 결국에는 이제 신중 모드로 갈 거다. 이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싶은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80%, 90%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마지막 금리 인하 이제 9월부터는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업종 최근에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강한 상승세가 조방원에서 이제 많은 시세 분출이 그쵸.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갈 주식은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냐 이 세 업종에서 이제 나올 텐데 그 업종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하반기하고 올해 말 내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률이 가장 큰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종목 플러스 알파 한 종목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의 주도주가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이었다면 이제는 바이오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저희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비만 치료제 쪽 시장부터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운자로가 촬영일 기준으로 20일이죠. 오늘부터 이제 국내에 공급이 시작이 됐죠.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인데 특히 최근에 또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 지분을 축소하고 이 유나이티드 헬스 지분에 2조 원 가량을 투자했다 이 소식이 굉장히 뜨겁기도 했잖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먼저 진단 좀 해주시죠.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그러니까 버핏도 그렇게 이제 그 애플을 팔아서 네. 애플은 잘 안 팔았는데 그걸 팔아서 그러니까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물론 보험이지만은 헬스케어 쪽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인구 중에 이제 8명 중에 1명이 비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나 비만이 많나? 이제 저기 보면 해외 보면 이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만이냐 아니냐는 8명 중에 1명인데 제가 어제도 병원에 가보고 그러면 네.
분명히 비만이 아닌데도 자기는 비만이다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8명에 1명이 아니고 8명 중에 한 3명은 자기는 비만이다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위험할 정도로도 사람들은 네. 이제 비만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만도 많은데 이런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갈 거다. 자료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비만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신체 사이즈들,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냐 아니냐의 기준도 사람의 인식, 그러니까 뭐 TV에 나오신 탤런트들이 보면 너무 말랐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이제 나는 비만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시장 규모는 계속 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세계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에는 비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1억 명에 이를 거라는 통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쪽에 투자 면에서도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고 하죠. GLP-1 계열 약물이 이제 이 시장 확대를 주도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GLP-1 약물이 먼저 뭔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GLP-1이라는 건 뭐 글루카곤 펩타이드라고 해서 원래 치료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 당뇨병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당뇨 환자들이 약간은 이제 비만인 분도 있고 근데 이걸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치료되더라. 그러니까 살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비만 치료제로 해서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은 GLP-1이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GLP-1 유사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GLP-1만 하는 걸로 해서 단일 항체로 해서 치료하는 게 이제 위고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관련해서 지금 현재 GLP-1 계열 기반이 이제 위고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자로가 이중 수용체입니다. 그러니까 GLP-1에다가 다른 어떤 이제 약물을 섞어서 추가적인 체중 감량이 나오는 게 이제 마운자로다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조파타이드라고 이제 실험이 이제 외국에서 이름이 날렸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어제부터 시판이 되고 있는 마운자로가 이중 수용체 작용초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혈당 조절 효과라든가 이제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만큼 체중 감량을 하면서 뭐 혈당, 체중 감량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높이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위고비가 시판됐을 때 이름이 위마비다라고 하거든요. 약간은 위를 마비시킨다고요? 이제 식사량을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식사하다 보면은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위가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약간 위 작용을 좀 멈추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좀 줄이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먹는데 이제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과자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적정 선에서는 이제 위에 들어가는데 이게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또 소화를 좀 느리게 하면서 이 이제 비만을 이제 치료하는 그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은 어떤 거가 이제 우리 작용했을 때 이게 들어가면서 어떤 부작용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GLP-1의 부작용은 약간은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두통, 그다음 메스꺼움, 뭐 이렇게 또 식류성 역도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작용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위가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위에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런 위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죠. 그러니까 많이 먹었을 때 얘기지 적정량을 먹었을 때는 아무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량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냐 이게 아니고 식사량은 적정하게 하는데 1인분은 먹는데 1.5인분을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에 맞게끔 식사해야 되는데 뭐 쯔양은 엄청나게 먹는데도 사람이 안 찌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많이 배출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배출을 못 하시는 분은 이제 위에다 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식사, 그러니까 처음에 먹어서 위에 있는데 또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먹는데 저녁을 이제 배부르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나왔던 뭐 경구용, 최근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위장 관련 중추신경을 작용을 하면서 이런 이제 호르몬 작용을 하면서 내가 배부름을 계속 느끼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혈당 조정뿐만 아니라 이제 체중 감량과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인병도 예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시력이 안 좋아진다라든지 뭐 췌장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실제로 많지는 않고 실제로 이제 혈당 조절이 되면서 성인병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혈압도 낮아지면서 엄청나게 작은 효과는 있는데 약간은 이제 부작용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너무 네. 많이 팔리니까.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킴 카사디안은 이거 먹고 살을 뺐다라고 하면서 연예인들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기를 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위고비가 작년 뭐 말부터 판매됐는데 네. 이제 마운자로가 시판되면서 이제 경쟁 구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주사제거든요, 이거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고 먹는.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펩타이드 기반하고 비펩타이드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흡수율의 문제 있고 아직 이제 경구용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약간 기대감이 높은 편인데 임상을 해봤더니 일라이 릴리도 그렇고 그 다른 쪽도 그렇고 그 발표가 나서 주가가 급락했어요. 일라이 릴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효과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위장에서 약간은 분해를 잘 못하면서 이제 중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직은 경구용으로는 이제 흡수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효과도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주사제랑 다르게 경구용이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시장은 열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아마도 이제 경구용도 이제 복용 시 위장 문제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시판되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위고비랑 마운자로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오, 네네. 그 전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싹센다를 시판했었어요. 그쵸. 그 전부터 한참 전에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싹센다가 있었지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매일같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돼요, 그거는. 그 배에다가 이제 매일같이 주사 바늘을 찌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일 1회 피하 주사, 그러니까 그러면서 매일 맞아야 되기 때문에 2017년부터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한 달치가 한 15만 원, 뭐 2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그래서 달에. 물론 이제 30만 원 하다가 점점 내려갔는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비용이 됐는데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 2023년 4월부터 해서 위고비가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됐는데 허가가 났는데 사실 뭐 거의 10월부터 아마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고비가 팔렸을 때 보면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어제자로 이제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지금 현재 그쵸. 나왔는데 20일 이게 이제 주 1회입니다. 똑같은 당뇨 치료제인데 네. 이게 이제 나옴으로써 위고비가 가격을 확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5가지 그레이드가 있는데 네. 0.25부터 0.5, 1.0, 1.7, 2.4까지 있는데 5단계가 있는데 맨 아래 단계 2.4는 40만 원을 받으면서 제일 첫 단계 0.25는 25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제 마운자로가 이제 시판되고 있는데 아직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요. 처음에 위고비도 가격이 높게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추가적인 가격이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점점 가격이 내려감으로 해서 또 온누리 상품권도 이렇게 할인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가격 문제와 부작용 문제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싹센다라는 매일같이 맞아야 되는 불편함. 그러니까 그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것 때문에 이제 편리성이 좋아지면서 접근성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각 기업의 그리고 비만 치료제 종류까지 저희가 함께 파헤쳐 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투자 주식 시장으로 넘어와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국내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시총 상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기업들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시총 상위를 한번 좀 뽑아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제 LG 화학부터 시작해서 뭐 유한양행 여기서 이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펩트론이 지금 시총의 1위고요. 7조에서 8조 정도 되는데 이제 오늘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펩트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제약, 그 다음에 이제 D&D 파마텍, 그 다음에 이제 올릭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2G 바이오도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종목군에 들어가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뭐 한국 BCNC라든가 동아 ST 뭐 대화제 많이 있지만은 뭐 2천억 이하는 뭐 그냥 테마주, 뭐 블루엠텍부터 시작해서 DXVX 오늘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소형주들은 급등락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전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에서 다시 한번 본다면 이제 D&D 파마텍, G2파워, 올릭스, 그다음에 펩트론 한 4종목, 4-5종목 정도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드디어 매니저님의 종목 5선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하면 사실 올릭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올릭스의 이 강점과 리스크를 설명해 주신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올릭스는 이제 오늘 이제 사실은 엄청나게 호재가 나왔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오늘 솔직히 이제 오늘 이렇게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수급이 이제 결국엔 주식은 수급이라는 거죠. 아무리 네. 좋은 재료가 있고 호재가 나와도 주식은 이제 파는 사람이 많으면 밀리는 거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호재 속에서 세론이 나왔을 뿐이다. 오늘 이제 1,150억을 자금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 종목도 그렇고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바이오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대출,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임상을 해야 되고 많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하락에 가장 수혜주는 바이오주로 택하고 있는 이유가 네. 자금 조달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올릭스가 시총이 1조인데 1,150억을 자금 조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호재인데도 오늘 이제 어제 시간에도 8% 올랐다가 오늘 6만 원대에서 이제 5만 5천 원, 5만 4천 원까지 밀렸는데 저는 뭐 이게 단기적인 하락이 아니고 작년부터 제가 1만 원대부터 17,000원 계속적으로 올릭스는 텐베거 종목이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바이오 중에 텐베거 중 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아직은 너는 1호 기업이 올릭스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올릭스는 지금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내용 중에 저게 이제 이 위고비가 제일 직선은 이제 똑같이 했을 때 이제 아무런 체중 감량이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의 것이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를 맞았을 때 한 15% 정도 체중 감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를 이제 맞다가 보면은 이제 멈추면 다시 원상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요요 현상이 있는데 위고비랑 지금 현재 이제 같이 병행했을 때 저렇게 이제 25%까지 체중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 체중 감량이 되면서 멈췄을 때 이제 요요 현상이 더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체중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병용 투여했을 때 체중 감량이 더 많이 되면서 요요 현상이 더 없다고 하면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차트를 보면은 이제 네. 이거는 위고비를 대상으로 한 건데 두 번째 이제 PPT를 보면은 마운자로랑 병용 투여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마운자로가 했을 때 거의 25% 30% 되는데 거의 30% 40% 체중 감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란 선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용량의 일항이 아니라 저용량이랑 병용 투여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용량 거의 44.4%가 체중 감량이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멈췄을 때 요요 현상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요요 현상이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일라일리가 이제 거의 9천억 정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아까 그 시총 높은 것 중에 대한민국 유일하게 지금 현재 제약사 중에 계약한 회사는 라이센스 아웃된 회사는 올릭스밖에 없고 이 네. 공동 개발 중에 보면은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면 기술을 다 넘기고 이제 따로 생산을 안 하는 건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릭스는 앞으로도 이제 비만 관련 치료제가 나왔을 때 올릭스에서 계속 생산을 해서 원재료를 납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감이 엄청 높은 텐베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그 계약을 한 게 맞냐. 탈모 치료제도 같이 했던 게 로레알이랑 일라일리랑 두 개 빅파마랑 계약했는데 상반기 200억 정도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올릭스를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큐로셀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카트 치료제의 국산화 선두 주자죠. 큐로셀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큐로셀은 지금 현재 신속 처리 대상으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신속 처리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의약품 신청할 때 보건 그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큐로셀이 안발셀이라고 이게 이제 카트 치료제입니다. 우리나라의 1호 기업의 카트 치료제인데 큐로셀의 강점은 지금 현재 임상 이상을 마쳤는데 67%의 관여율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큐로셀의 강점은 안발셀이 이제 신속 처리 대상에서 심평원과 보험공단에서 허가가 나는 순간 보험 중대되고 바로 시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허가가 나온 다음에 보험 약가라든가 얼마에 팔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의 1년, 2년 걸리는데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지금 현재 지금 원래 6월 달에 허가가 나오면 바로 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달 정도 늦어졌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처리 큐로 링크라는 게 뭐 이렇게 처리되면서 환자의 그 처리와 더불어
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제 이 그 관련 치료 관련해서 이제 링크를 지금 현재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마 곧 조만간 시판 허가가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발셀이 지금 킴리아 대비 이제 거기에 보면 40% 해외 관해율이 있는데 70%대 관해율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암발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템베거 종목으로 큐로셀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한 번에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본다고 하면 이제 뷰노라는 종목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가 AI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뷰노는 이제 AI 의료 관련해서 의료 AI 관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보면은 심정지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심정지가 갑자기 나올 때 늦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병원에서 지금 현재 입원했을 때 장기 입원하거나 이런 환자들 입원했을 때 AI 그러니까 뭐 뇌경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했던 분들이 치료될 때 AI로 해서 이제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기 검진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뷰노인데 지금 실적이 이제 2분기에 거의 이제 BEP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한 종목이 그쵸. 뷰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본다면 로키드 헬스케어라는 네. 종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키드 헬스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업체 탐방을 저번 달에 갔다 왔는데 로키드 헬스케어는 이렇게 이제 키트를 파는 건데 이게 이제 AI라고 하는 연구인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단말기인데 이제 이게 장기 재생, 그러니까 장기라는 게 우리의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근데 이게 이제 그 당뇨성 족부 궤양이라는 거 피부를 만든 겁니다. 일단 피부 관련해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 키트가 거의 5,200개가 지금 현재 전 세계 42국에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병원에다가 판매를 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늘어날 거라서 이제 올해 이제 7,000개대를 판다고 해요. 그래서 저게 이제 키트를 팔고 그 밑에 이제 일회성 키트를 같이 팝니다. 그래서 장기 재생해서 지금 이제 피부를 하고 있는데 곧 이제 관절, 인공 관절과 더불어 신장 재생까지 지금 현재 임상을 확대하고 있고 전 세계 병원에다가 지금 현재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지금 현재 100건 이상의 치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기존 온시아죠. 네. 네. 이뮤논시아 종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지금 하락했는데 어제부터 200만 주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 주가 이틀 동안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뮤논시아가 지금 현재 대주주가 67%가 이제 유한 양행입니다. 그래서 제2의 렉나자를 꿈꾸는 회사가 이제 이뮤논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렉나자가 나온 지 1년 됐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유럽부터 FDA 승인한 지 1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인기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뮤논시아가 지금 이제 면역 항암 관련해서 허가가 나올고 이상을 지금 했는데 치료 효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관해율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뮤논시아가 지금 현재 템버거 종목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이 200만 주인데 절반 정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빠지면 4,000원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3,600원의 공모가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매도 물량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S바이오메딕스 제가 이제 작년에 업체 탐방 가서 10,000원 이하에 샀는데 뭐 거의 5만 원대 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S바이오메딕스인데 이거는 파킨슨 치료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 2상 이제 결과가 나왔고 이게 이제 전 세계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마도 3상, 그러니까 1상을 마쳤는데 바로 FDA 3상을 바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첨단 재생 의료 관련해서 S바이오메딕스 파킨슨 치료와 중증 하지혈 뭐 이런 게 나온다면 템베거 종목은 지금 시총 2,000억인 S바이오메딕스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오 섹터 안에서 조기준 매니저의 6가지 종목을 파헤쳐봤습니다. 올릭스부터 큐로셀, 뷰노, 로키드 헬스케어, 이뮤논시아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어디로 가면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안타깝게 일정상 이제 뭐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거나 네. 아니면 네이버에 조기준에 보면 많은 자료가 올라가 있고 또 텔레그램에도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들뿐만 아니라 자료, IR 자료부터 시작해서 제가 방송했던 자료 올려드리니까 네이버와 텔레그램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의 더 많은 시장 인사이트는 매니저님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강연회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가셔서 많은 투자 정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움직이던 최근의 시장. 하지만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촬영일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은 100%에서 85%까지 큰폭으로 내려왔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하는지 오늘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 오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오, 저의 가장 메인 직업은 파생 상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파생 상품.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커버드 콜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생 상품, 특히 옵션을 이용한 상품들이 많아져서 네. 네, 그래서 너무나 좋고요. 네, 그런 쪽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전 직장은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에서 컨설팅 본부장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코덱스에서 타이거로 갈아 껴서 네. 타이거 ETF에서 리서치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소개까지 끝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어떤 수업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프리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S&P 500이 좋아요, 코스피 200이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S&P 500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AI 테크 주식을 중심으로 기술주 혁명이 좀 더 이어질 거다. 그럼 S&P 500이 좋은 거고요. 네. 코스피 200이 좋아요라고 물어본다면 상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이 우리의 기대치를 살짝 못 미쳤지만 네. 그래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끝났다. 코리아 리레이팅 시대가 올 거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수준만큼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S&P 500 그리고 S&P 500과 관련한 테크주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미국 금리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금리와 관련된 물가 지표 그리고 고용률, 실업률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제 이걸 풀이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하고 PC도 봐야 되고 PPI도 봐야 되고 이런 게 넘쳐나는데 네.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 오늘 쉽게 한번 중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가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겠죠. 일단 물가 지표가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트럼프 정부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네. 금리를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춘다면은 대규모 캐펙스 자본 지출이 필요한 산업한테는 조달 비용이 떨어지니까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대규모 자본 지출이 필요한 산업이 미국에서는 뭘까요? 반도체, AI 뭐 이런 테크 주식들이 네. 예, 그런 주식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에너지, 대규모 자본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다면 네.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좀 떨어뜨려서 이런 자본적인 지출, 캐펙스 투자를 활성화하게 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 경기는 좋아질 거니까 그런 것들이 트럼프의 속내에 담겨져 있고 이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 결국은 물가가 높냐 낮냐. 사실 물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를 준비했었는데 네.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물가와 금리의 향방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높은데 내 임금이 안 오른다면 네. 그러면 저는 상실감이 상당히 슬프죠. 크겠죠. 근데 네. 당연히 내 임금이 안 올랐지만 물가가 낮다면 상관이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 물가, 고용률 그리고 금리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덩어리로 묶어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들이 참 많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고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물가도 봐야 되고 고용도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고용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여기 올 때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기사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경기 너무 안 좋아. 택시 네. 타는 사람도 너무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경기의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용률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지만 카드를 펑펑 쓸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고용이 잘 돼야지만 미국 경기가 올라가고 또 고용이 잘 돼서 월급이 잘 들어온다면 네. 소비도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추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고용 지표입니다.
근데 고용 지표 관련해서도 되게 많잖아요. 네. 저 일단 하단으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나가고 있는데 네. 매주 목요일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네네네네. 되고요. 일단 비농업 고용자 수 7월 데이터로 보면 계속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분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고용 지표는요, 미국 물가국이 잠정치를 먼저 발표를 하는데 네. 서베이하는 방식이에요. 아, 서베이 지표군요. 당신은 직업이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그 서베이에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요. 뭐 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응답한 데이터를 토대로 지금 고용자 수가 얼마다라는 것을 잠정치를 먼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확정치를 발표하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혹시 ARS로 여론조사 하겠습니다라고 전화가 오면 잘 받으세요? 아니면 끊어버리세요? 안 듣고 사실 좀 끊죠. 맞습니다. 응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차트 보시면은 네네. 4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잠정치랑 확정치가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잠정치로는 당신은 고용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 고용되어 있고요. 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확정치를 받아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좀 그대로 믿기엔 좀 어려운 건가요? 일단은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기울기요? 예. 오. 3월 달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고용자 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래도 안 좋은 네. 상황이다. 그런데다가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네. 확정치랑 잠정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오. 잠정치에서는 고용자 수가 그래도 줄긴 했어도 꽤 네. 많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뚜껑 열고 보니까 너무 실제로는 없었던 확 건가요? 떨어진 거죠. 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연결지어서 고용시장 회복세도 계속 좀 둔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게 건가요? 모든 그 경제 지표, 특히 물가와 관련된 경제 지표의 단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규직으로서 네. 든든한 직장이 있다면 소비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파트타이머거나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갑 닫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소비가 침체되면 경기 불황이 올 수 있고 경기 불황이 온다면 글쎄요. 어떤 시장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물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앞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CPI 그 안에서도 CPI, PPI 또 코어 CPI도 있고 네네네. 또 코어 PPI도 있습니다. 네. 뭐 PPI가 잘 나왔다라고 할 때도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가도 전문가님들이 근데 코어는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CPI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네. 앞에 코어가 붙은 것은 한글로는 근원이라고 표현을 근원. 하고요. 예, 근원.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옛날에 경제학 그 교과서를 번역하시는 분이 코어를 근원으로 코어니까 우리의 코어가 앉아 있을 때도 코어가 그쵸, 단단해야 세우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코어라는 표현을 근원으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어에 해당되는 물가지수에서는요, 그냥 CPI에서 변동성이 큰 거는 일단 제외하고 근간이 되는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물가지표만 근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런 변동성이 큰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가장 변동성이 큰 게 에너지. 에너지요? 예, 여기 앞에도 매경 앞에도 주유소 있는데요. 네. 기름값이 맨날 변하지 않나요? 변해요. 예, 그리고 또 중동에서 전쟁 났다 그러면 기름값이 급등하지 않나요? 물가가 엄청 움직이잖아요. 네, 우리가 석유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에너지 가격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생활의 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를 필두로 한 에너지를 떼는 그런 모빌리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식품이랑 에너지를 빼고 계산한 그 CPI 그리고 오. 식품이랑 에너지를 빼고 계산한 PPI가 근원이라고 해서 일단은 근원 물가지수를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패드가 가장 중시하는 장기 물가 지표 추세예요. 패드가 이걸 보고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 내리면 안 되겠네.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금리 내려야 되겠네. 라는 것을 네. 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코어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사람도 코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코어를 단련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네. 패드도 코어 CPI, 코어 PPI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산자 물가에 후행해요. 생산자 물가의 네, 후행은? 생산 내가 만약에 새우깡을 만들어냈으면 네.
그게 PPI가 되는 거고요. 어. 네, 새우깡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 네. 그리고 그 새우깡을 소비자들이 사 먹게 되면 네. 돈을 지출하고 사 먹지 않습니까? 이게 아. CPI입니다. 그럼 그 새우깡을 생산한 사람의 물가는 생산자 물가지수. 네, PPI고요. 그걸 산 사람들은 네, 소비자 CPI입니다. 물가지수. 예. 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PPI가 올라가게 되면 네. CPI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맞아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오. 그래서 최근의 지표를 본다면 CPI는 예상치를 부합했어요. 네. 7월 달. 네. 그렇지만 7월 PPI가 올랐거든요. CPI는 그대로인데 PPI가 올랐군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CPI가 오르게 되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물론 지금도 초반이지만 네. 밀어오고 있는 관세에 대한 이 가시화가 지금 계속 나올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PPI랑 CPI를 볼 때 또 그게 좀 중심이잖아요. 결국은 관세의 영향은 1차적으로 네. PPI에 전가가 될 겁니다. 아, 거기서 먼저 보는 예, 왜냐하면 관세를 만약에 미국에 지금 15%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15%의 관세를 누가 낼까요? 일단은- 한국에 있는 수출업자가 낼까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가 낼까요? 수입업자가 맞습니다. 역시 똑똑하시군요. 네, 수입업자가 일단 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수입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똑같이 10,000원짜리를 여태까지 팔아왔어요. 네. 여태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가 0%였기 때문에 네. 10,000원이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었죠. 음. 근데 이제는 15%의 관세를 물기 때문에 10,000원이면 11,500원이 나의 BEP가 되는 거거든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 소비자한테 전가하든지. 너가 더 내라. 예. 어. 야, 어차피 너 이거 필요하잖아. 너 이거 안 쓸 거야? 아니면은 수출하는 사람한테 야, 너 마진 좀 깎아. 야, 10,000원짜리 이거 9,000원에 하자. 오. 관세 15%니까 나도 좀 먹고 살자. 이 두 가지 행보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직은 관세가 부과돼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물가 지표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치만 네. 7월 PPI가 올랐기 때문에 네. 드디어 시작됐다. 아, 이제 시작이다. 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위태위태한 지표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관세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둘 중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가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했을 땐 네. 수입업자 입장에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가격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죠. 아, 경쟁 업체한테 경쟁 업체한테도 그렇고 똑같이 새우깡을 10,000원 주고 사 먹다가 네. 관세가 부과됐어. 앞으로 11,500원에 새우깡 사. 그러면 새우깡 사 드시겠어요? 안 사 드시겠어요? 싫어 안 먹어 하고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결국은 필수제는 네. 11,500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새우깡이 아니라 쌀이다, 밥이다, 어. 김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 먹겠지만 울면서 사 네, 먹겠죠. 필수제. 네. 그렇지만 사치제. 이미 소비재.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네. 그만. 뭐 이런 것들이라면 소비를 줄이겠죠. 아, 그럼 오히려 더 안 사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NH투자증권의 김한 연구위원회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 네. 아직까지는 수입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대요. 음. 그 말인즉슨 수입업자가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수입업자가 좀 일정 부분 손해를 보더라고요. 마진을 좀 포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아직까지는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내 마진 줄이더라도 나는 2개 팔 거야, 3개 팔 거야. 이게 더 나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는 하락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얘기가 틀려질 수 있다. 오. 왜냐하면 본격적인 관세가 부과가 됐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뭐 자동차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한국 자동차를 살까요?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 아직까지는 물가를 올리지 않은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은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PPI와 CPI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부터 이게 어떻게 움직이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중심을 잡아볼 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네. 정책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미국을 보면 미국의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 부채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얼마 전에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 나온 보고서 같은 걸 보면 S&P에서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로 유지를 하면서 관세가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트럼프 정부 1기, 트럼프 네. 정부 2기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트럼프 정부 1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좀
많이 정부 지출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하고 정부 지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이끌었었어요.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오빠 정책으로 인해서 오빠 정책이 결국은 세금을 덜 걷겠다. OBBBA. 오빠 정책에 의해서 세금을 네. 덜 걷기 때문에 세수가 좀 빵꾸 나는 부분을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아, 좀 메이크업하겠다. 너네가 내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상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서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협상용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미국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딱 하나예요. 야,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 리쇼어링 해. 미국에다 공장 지어서 반도체 공장 지으면 미국에다가 농심, 미국에다 라면 공장 지어서 라면 생산하면 관세 면해줄게. 그러면 결국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리쇼어링을 하고 그러면 미국 경기가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제가 앞서 서두에서 미국 경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미국 경기의 가장 큰 문제요. 고용. 네. 네,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죠? 고용이 점점 둔화되고 있고.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 미국에다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고 이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세금 면해줄게. 살고 싶지? 그럼 미국에다 공장 지어.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논리고 결국은 공장을 왜 지을까? 왜 짓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미국의 고용, 경기가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자본 지출, 설비 투자 이런 걸 늘려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미국 경기가 살아날 거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해서 오빠 정책에 따른 감세를 메이크업하겠다. 이런 두 가지 방향성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나 모두 미국을 좀 부흥하기 위한 정책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 머릿속에 있는 모양인데요. 결국은 최근에 미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 네. 또는 미국이 없는 게 뭐냐 이거를 분석하는 것이 저희처럼 ETF로 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분야예요. 네. 자, 미국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 AI. AI. 전 세계 그쵸. AI 시장을 휩쓸고 있는 네.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다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AI 기업이니까요. 맞습니다. AI 그리고 또 AI가 워낙 활성화되니까 뭐가 부족하죠? 전기가 네. 부족하잖아요.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AI 발 데이터 센터, AI 발 맞아.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모자르다. 그러면 그 산업은 그만큼 화랑이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 그래서 최근에 미국 13F 공시라고 해서 SEC에서는 1억 불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45일 이내에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갖고 있어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군요. 말해야 의무적으로. 됩니다.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벅셔 해서웨이라든지 레이 달리오라든지 마이클 벌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뭘 샀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저희 유나이티드 헬스 샀습니다 해서 쫙 올랐었잖아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CEO 리스크도 진짜 있고. 안 좋았었는데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샀고요. 근데 워런 버핏도 관심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워런 버핏이 애플을 팔았거든요. 애플을 좀 팔고 그러면서 이상하다. 워런 버핏 형님께서는 할아버지께서는 미국 AI, 미국 기술주 특히 애플을 버리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워런 버핏 할아버지를 제외한 레이 달리오라든지 마이클 버리라든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런 그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기술주를 많이 샀어요. 그래도 아직 견고한 거군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그 샘 헬트만 네, 맞아요. 오픈AI CEO가 샘 헬트먼 CEO 그런 발언도 내놨죠. AI가 버블이다. 근데 그 얘기는요, 솔직히 저 안 속아요. 믿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2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코어위브라는 그 클라우드 회사의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 회사의 파트너가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면서 AI 실적 논쟁은 계속 불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AI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요. 실제로 챗GPT라든지 아니면 퍼플렉시티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뭐니 해도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이제는 네이버에 검색하나요?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챗GPT. 그래서 아직 AI 사이클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레이 달리오와 같은 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AI 관련된 거품 논쟁 아니면 실적 논쟁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반도체 패권.
아. 그리고 또 최근에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소버린 AI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네. 소버린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전략적 자산을 소버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결국 AI가 차세대 산업으로서 아. 그리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뭐 AI 드론, 헬스케어 할 것 없이 네. AI가 묻은 그런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도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삼성전자 네. 네, 지분 사겠다. 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의지를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부터 출발을 해서 네. 최근에 물가 지표, 관세까지 그리고 AI까지 연장해 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전반적으로 정말 매크로적인 환경까지 다 다뤄봤습니다. 네. 아, 근데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네. 2분기 기업들의 성적표 발표 시즌이 좀 끝나가고 있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앞서서 코어웨이브의 실적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네. 기업들이 내놓는 성적표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 지표를 봐야 되기도 하지만 월마트, 홈디포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그럼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한국과 미국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라는 걸 발표를 하게 돼 있고요. 가이던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선입니다. 아, 이걸 꼭 지키겠다.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틀리죠. 한국에서는 좀 우리가 잘할 수 있어. 네, 믿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믿어주세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아, 이만큼 실적 내겠습니다. 실적 낼 지켜야 테니까 되는군요.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할 수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으쌰으쌰. 그래서 약간 좀 부풀려서 음. 그렇게 실적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P 500 기업 기준으로 한 70%, 80%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상회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거죠. 정말 예. 잘 나온 거군요. 예, 그런 거 봤을 그렇다면. 때는 아직까지 S&P 500의 실적, 특히 펀더멘탈은 튼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냉정해졌어요. 냉정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으쌰으쌰 분위기에서. 한국이 잘했던 거, 너 잘할 수 있지? 화장품 잘 팔 수 있지? 잘 팔 수 있어. 근데 잘 못 팔았네? 주가 하락.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갑자기 급락하고 이런 흐름들이요. 기대치가 높았던 업종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대표적인 게 방산, LIG 넥스원. 네. 그리고 뭐 그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 때문에 맞아요. 그 두쿠바니 원전 관련된 네. 계약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불거졌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미스하면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그 얘기인즉슨 한국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실적, 미국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미국 기업이겠죠. 네. 체감적인 실적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 그렇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네. 결국은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미국이 잘하고 있는 산업은 보호하고 못하고 있는 산업은 동맹국, 네. 우호국들을 끼어들어서 오. 같이 미국 내에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오. 대표적인 게 조선이거든요. 저희도 또 강한 조선이요. 미국에는 조선소가 없어요. 네, 아예 미국은 없군요. 아예 없어요. 그 산업 자체가 없어요. 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군함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지만 자체적으로 군함을 잘 만들 뿐 뭐 그걸 제외한 유지보수 MRO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시설이 없어요. 아.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뚜껑 열고 보면 인텔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파운더리 다 대만에 있는 TSMC가 네, 만들거든요. TSMC.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생산해. 야 TSMC 미국에서 생산하고 네. 삼성전자 미국에서 생산하고 하이닉스 미국에서 생산해.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동맹국들의 그런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랑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나 네, 러시아일까요? 맞아요. 그러면 중국이 네. 제일 잘하는 게 태양광 패널 이런 거 잘하거든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또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지을 네.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밖에 없어요. 팔 되게 원전이었기 생각보다 때문에. 적네요. 예, 근데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참고로 못 짓습니다. 미국은 설계만 할 뿐.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랑 손을 벌릴까요? 아니요. 러시아랑 손을 벌릴까요? 어렵죠. 그리고 프랑스도 경쟁이니까 EU랑 네, 사이가 안 EU. 좋으니까 그러면 한국밖에 없죠. 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방원, 어. 태양광 패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런 좀 어떻게 본다면 어수선한 상황에서 네.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럼 그 5개 업종을 지금 현 시점 25일에는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집중해서 보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네. 조방원 K뷰티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썸머 세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썸머 세일이요? 네, 그만큼 화장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뜻이겠죠. 아, 지금이 살 때다. 네, 그런데다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향 수출이 많았지만 네. 최근에는 중국만 아니죠. 미국도 수출하고 맞아요. 유럽도 북미. 수출하고 네. 중동도 수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앞서서 고용률을 얘기했던 게 네.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이 없는데 화장품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못 사죠. 네, 그냥 비누로 씻고 네, 끝내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네. 그래서 미국의 고용, 뭐 미국의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PI가 높게 나오고 네. 향후에 네. 그리고 또 관세에 해당되는 수입업자들이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게 시작하면 PPI도 올라가고 네. CPI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맞아요. 금리 인하를 못한다면 AI 관련된 대규모 캐펙스가 필요한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네.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머니클래스 시간에 네. 구구절절 CPI, PCE, PPI를 외쳤던 겁니다. 네, 결국에는 물가 지표가 소비자들한테 되게 전가가 되는지도 그리고 이 외에 AI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지도 모두 긴밀하게 엮여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 지표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하는지부터 또 네. AI 테크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교시 수업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